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오락가락했잖아요. 이젠 제법 추워져서 이제 시원한 음료보다 따뜻한 음료와 간식 주문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사연 라디오 구독자분들 중 저희 카페에 손님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깡시골에서 자란 촌뜨기였습니다. 20대 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가 아주 강렬한 실패의 맛을 겪었어요. 그렇게 해마다 지금은 어쩌다 고향도 아닌 울산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네요. 이제 울산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됐답니다. 방황하던 제게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이 도시가 저를 받아준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여기서 제 카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좋은 기억이 더 많아서 저는 울산에 계속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울산 토박이로 자란 남자였어요. 남편과 저는 이웃 주민으로 처음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습니다. 오며 가며 자주 마주쳤는데 그가 먼저 제게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는 매일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그 모습은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미지가 참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 결혼한다면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딱 좋은 남자라 생각했죠. 물론 남자의 돈을 바랐던 건 아니었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 벌이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남편은 고정적으로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카페는 거의 배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오는 손님보다 배달 주문이 훨씬 많아요. 배달 매출이 거의 한 달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이지만 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운영해서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저는 몇 천씩 매달 고정적으로 무리 없이 벌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수입이 오히려 증가해서 신기했어요. 격리하는 사람들의 배달 주문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카페 수입은 궁금하지 않다고 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일만으로도 워낙 바쁜 사람이기도 해서 딱히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그만큼의 수입을 벌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그저 푼돈 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인지 신혼집도 상의를 할 것도 없이 남편이 상의도 없이 혼자서 알아보고 마련했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중에 모은 돈 꽤 있었거든요. 미리 상의했더라면 저도 충분히 돈을 보탤 수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식도 아직 안 올린 상태였고요. 나중에 같이 살 집인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비 신랑이 제게 금전적인 짐을 덜어주려 그러나 보다 싶어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이기적인 그놈의 본성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집까지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구해버린 예비 신랑에 당황한 건 저뿐만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 말 들어보니 예비 시부모가 허락도 안 받고 진행하냐며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보고 예비 신랑은 모든 걸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처음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인생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야 직성에 풀리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걸 바보처럼 저는 듬직한 놈이라 착각했네요. 불도저처럼 결혼을 진행하려는 예비 신랑과 달리 예비 시부모는 강력하게 저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아들의 마음 어떻게든 돌려보겠다고 여러 아가씨와의 맞선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합니다. 저희 둘은 결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결혼을 아주 불같이 반대했죠. 첫 만남에 인사 나누는데 예비 시부는 민망할 정도로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대놓고 밉게 말하며 저를 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반대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마저
시부모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저 예비 신랑의 고집이었구나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축복해주는 결혼하고 싶었지 이렇게 미움받으며 힘들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승수 너 이 자식 기어이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은 거니? 예, 네 형은 결혼 잘해서 미국 이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데 넌 이게 다 뭐야? 아니 너는 겨우 동네 카페 장사하는 여자나 만나면 어쩌냐는 거야. 너 나중에 네 형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겠어? 형이랑 비교 좀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결혼하는데 형 얘기가 왜 나와요? 안 나오게끔 네가 잘하던가 이놈아. 아가씨, 미안하지만 수준이 엇비슷해야지 아예 차이 나버리면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해. 아니 집도 말이야. 어른들한테 단 한마디 상의 없이 덜컥. 아가씨가 도대체 우리 아들 어떻게 꼬드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 결혼 허락 못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뭘 알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모욕적인 말 들어가면서 힘들게 승수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미련 없이 헤어지겠다고 답하니 예비시부는 또 그거 가지고 난리더군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리고 신혼집은 승수 씨가 저랑 상의 없이 진행한 거라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반대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뭐요? 아가씨 가만 보니까 아쉬운 거 하나 없다는 태도네. 엄마, 저희 안 헤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여기까지 나오신 거면 암묵적으로 제 결혼 허락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반대하시려고 나오신 거냐고요. 엄마랑 아버지가 돈 걱정, 일 걱정 안 하게끔 무조건 전문직으로 취직하래서 나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뤄냈어요. 적성에는 맞지도 않는 일들을 꾸역꾸역 기어코 해냈다고요. 여태 살면서 두 분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결혼하는 것까지 제 맘대로 못하게 하세요? 나랑 반대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던 게 바로 형이에요. 그런데 형이 나보다 인생 잘 풀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결혼할 여자 정도는 제가 고를 자격 있다고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예비시부와 그에 반발하는 예비신랑을 보는데 참 두 모자가 똑같아 보였어요. 당장은 마음 아프지만 헤어지는 게 맞다 생각했죠. 그때 계속 잠자코 있던 예비시부가 나서더군요. 이 사람아, 그쯤에 자식 이겨서 좋을 게 있어? 게다가 결혼은 당신이랑 나랑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카페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직업에 어디 귀천이 있나? 그 힘든 코로나도 이겨내고 살아남은 가게면 대단히 훌륭하지. 어휴, 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내버려 둬.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난 이 결혼 찬성이다. 내가 반대할 게 뭐가 있냐? 아니, 당신 왜 말을 바꿔요? 당신도 승수 맞선 보고 결혼하길 원했잖아요. 어머, 나만 이 결혼 반대했어요?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전이고 만나보니 난 더 마음에 드는데 뭘. 혜정 씨라고 했나요? 첫 만남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네요. 아니, 집사람이 미리 점 찍어둔 처자들이 있는데 저놈이 티도 안 내고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라고 혜정 씨를 데려오니까 조금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심술 부리지 않아요. 흠! 흠은 무슨? 얼른 당신도 사과해야지. 하여간 이 집구석 남자들은 평생 이렇게 나만 소외시켜. 아가씨, 홧김에 막말한 건 내가 미안하네요. 그런데 난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엄마, 이쯤 하면 됐다. 승수 너도 네 엄마한테 그만 대들어. 다 같이 한 식구 되려면 차차 조율해야 하는데 네가 급하게 진행하려 하니까 이 사달이 나지. 네,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 내가 미안해. 근데 아들 선택 믿어줘. 혜성이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으이그 내 팔자야. 고생해서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지. 비록 첫 만남은 서로가 아주 불쾌했지만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 꼴이 났습니다. 모든 게 시부의 중재덕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상견례 때도 시부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 친절히 잘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 결혼하자마자 신혼도 못 즐기고 시부모를 신혼집에서 모시고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찌감치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시숙은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은 자기 형 이야기 나오면 항상 입이 대빨 나와선 툴툴거렸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냐고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단번에 그런 거 알겠더라고요. 전 형제간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본인보다 잘 풀린 형에 대한 남편의 자격지심 같은 거였어요. 그 자격지심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불똥이 제게도 날아오더라고요. 지금 엄마 아빠 이혼하느니 마느니 아주 난리야. 뭐?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 난생 처음 봐. 갑자기 무슨 일인데? 엄마가 아빠 몰래 사고를 친 거지 뭐. 일단 내일 엄마랑 아빠 잠시 우리 집에 올 거니까 당신 미리 알고 있으라고. 우리 집에? 일단 알겠어.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날 카페에도 내팽개치고 와서 시부모를 모셨어요.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싸늘했습니다. 식사를 차려도 시부모 둘 다 먹지를 않아서 중간에서 엄청 난처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야 그 숨막히는 정적은 깨졌습니다. 밥은? 두 분 다 점심때부터 걸으셨지. 차려드렸는데도 안 드셔서 두유라도 챙겨드렸어. 근데 진짜 무슨 일이야? 나도 알아야 뭘 대비하지. 일단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시부모와 남편이 대화하기 직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었어요. 굳이 아침 대바람부터 시부모가 찾아와 남편 퇴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자, 이제 당신이 말해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상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벌여놔? 상의하면 당신이 오케이 했겠어요? 뭐? 근데 이 옆에 내가... 아버지,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 나 여행 보내놓고 이사다를 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거면 당장 살 곳은 마련하고 해야지. 덜컥 8천만 원, 그 큰 돈을 결제하면 어떡해? 분명히 8천만 원으로 끝나는 공사가 절대 아니야. 나중에 더 결제해달라고 하면 무슨 돈으로 결제할 거냐고? 건너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딱 계약 없을 때 싸게 해준다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내가 멍청하게 손 놓고 있어요? 참나, 이 넓은 땅에 우리 둘 살 곳이 왜 없어? 당신 당장 방 구할 돈도 없어? 있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8천만 원 썼으면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얼마나 구질구질한 집구석 신물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미국 가기 전에 인테리어 해준다고 했을 때 했어야지. 당신은 왜 날 이렇게 이상한 여자 만들어? 장남은 땅을 파면 돈이 나와? 힘들게 일한 아들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디? 미국 가는데 돈 한 푼 못 보태줬으면서. 그래서 뭘 나보고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당장 취소하고 와. 계약서 못 봤어요? 취소하면 100%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할 건데? 게다가 지금 벽지 다 뜯고 공사 시작 중인데 이렇게 중단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난 이제 좀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에휴, 우리 첫째 아들 한국에 있었으면 딱 그 집에서 지내면 되는 건데. 아니, 철없는 옆에 내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 이혼해. 그래요. 뭐 이혼하던가요. 엄마, 아버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차남 있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제발 그만 싸우세요. 내가 말했죠? 멀리 미국에 있는 형 대신 내가 엄마 아빠 살펴 모실 거라고요. 어머, 미쳤니? 신혼집에 누가 얹혀 살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시부 몰래 시댁 리모델링 계약을 했고
시부 여행 간 사이에 공사까지 일부분 진행이 된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시부모를 우리 집으로 남편이 모신 거고, 남편은 장남보다 차남이 낫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본인이 나서서 시부모를 모시겠다 한 겁니다. 그나마 시모는 미쳤냐면서 얼굴이 벌개져서 거절하는데 시부는 옳았구나 했어요. 그래, 리모델링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서 살면 되겠구만. 세아가 조금만 심세를 지졌구나. 시모가 무리하게 리모델링 돈 쓰느라 마땅한 전셋집도 못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는 아들 멀쩡히 있는데 자기 돈으로 불편하게 지내기 싫다며 대놓고 신혼집에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시부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니까 남편은 저와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저를 주차장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모를 신혼집에서 모시자 하더군요. 당신 괜찮지? 아까는 많이 당황했지. 그래도 우리가 두 분 평생 모실 거 아니잖아. 어차피 내 돈으로 신혼집 마련했고 엄마 아빠 내 집에 못 모실 이유 없어. 이럴 때 형보다 낫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남편 기 좀 살려줘. 우리가 엄마 아빠 집 리모델링 할 동안만 잠시 모시자. 미리 얘기해줄 순 없었어? 언질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아무리 당신 돈 들어간 집이라지만 여긴 우리 신혼집이잖아. 서운했어? 미안해. 그럼 당장 이혼안을 만회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가뜩이나 정신없어서 당신한테 전부 설명할 시간 없었어. 시간이 없었다는 건 핑계 아니야? 아니? 당신 충분히 나한테 상의할 시간 있었어. 제가 남편을 외면하자 남편은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지 제 손을 잡고 빌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 공사만 끝나면 내가 당신 모시고 살게. 어? 딱 2년만 참아주라. 엄마도 당신한테 시집살이 못하게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응? 막상 살아보면 모시기 어렵진 않을 거야. 어차피 당신도 카페 일하고 나도 회사 나가니까 집에서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잖아. 게다가 두 분 집에만 있는 분들 아니라 주말이면 어디 놀러가고 집 텅텅 비어.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내 편이잖아. 나 딱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은 간절하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시부모랑 함께 살자고 부탁했어요. 저도 당장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시부모 어디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방 강제로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모가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살 수는 없으시다고요. 까놓고 말해서 며느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당신 정말 징징거리는 것도 정도 끝해. 며느리 신혼집에 얹혀 살려면 당신이 지금부터 행동 똑바로 해야지. 사고 친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야? 부탁해도 시원찮을 판에 애처럼 징징징. 시부가 불같이 화를 내고 저와 시모의 의견은 피력할 새도 없었어요. 남편과 시부의 주도하에 저희 네 사람의 한 집의 살이는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시부는 양심은 있는지 따로 저를 불러서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아가, 우리가 신혼 방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면목이 없구나. 그 대신 월세 나갔어야 할 돈 내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줄 테니 2년만 참아주렴. 2년도 아니지. 그 전에 나가게 될 테니 잘 좀 부탁한다. 네 시엄마 겪어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나도 같이 지내는 동안은 너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하마. 월세 괜찮습니다, 아버님. 기왕 이렇게 정해진 거 저도 두 분 잘 모실게요. 아니야, 줘야지. 내가 마음 넓은 며느리 덕분에 불편한 바깥 생활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내 아들한테는 비밀이야. 그놈은 아들이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마인드라 절대 돈은 안 받을 것 같거든. 새아가가 그 돈 잘 챙겨서 나중에 살림에 보태. 현명하게 어련히 잘 쓰겠지. 그런데 살다 보니 불편할 줄 알았던 한 집살이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시부는 매우 가정적인 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있는데도 아침은 절대 본인이 차리겠다며 매일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세상에, 이 많은 아침을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더 일찍 일어나 준비할게요. 네 아버지 며느리 있다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썼네. 여보, 이러다 상다리 부러지겠소. 내가 하기는 나 아침잠 많아서 절대 이런 거 못한다. 네 시아버지가 다 한 거야. 아버님이요? 우리 아버지 요리 솜씨 끝내줘. 그만 놀라고 어서 식기 전에 먹자. 저는 아침 먹는 내내 감탄했고 시부는 칭찬에 멋쩍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다 쳐도 매일같이 시부는 새벽 운동 다녀와서 식구들 먹을 아침을 차렸습니다. 일찍이 가족들 아침밥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시간을 따라잡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며느리 테스트인가 싶었어요. 늘 저보다 일찍이 행동하시니 저를 시험해 보시는 건가 참 당황스러웠죠. 시부보다 늦게 일어나는 게 어느 순간 눈치가 보여서 저는 악착같이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의 행동을 지켜보던 시부는 제게 그러지 말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아침밥 차리는 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평생 버릇되어서 하는 거니 제게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말라고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눈치가 보여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빵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우리 엄마가 하면 했지 아버지가? 절대 그럴 일 없지. 그냥 즐겨. 신혼집 같이 사는 게 미안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평생 그랬는걸. 항상 아침은 원래 아빠가 챙겨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가 그 기쁨을 뺏지 말라고. 그런 거였어? 난 또 혼자 얼마나 눈치 봤다고.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가정적이셔. 미안해. 난 엄마 닮아서 아버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우리랑 있을 때 실컷 아침 얻어먹으세요, 부인. 뭐 딱 한 사람, 시무는 제게 복 받은 줄 알라며 은근히 눈치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시집살이도 딱히 없었네요. 남편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한 집살이는 크게 불편한 거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내 가족 나름 화목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모두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은 절대 걸으면 안 된다고 하던 시부가 말도 없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 식사도 차려져 있지 않아서 저는 어딘가 싸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역시 시부가 연락 없이 이럴 사람 아니라고 갸우뚱했죠. 저는 카페 출근도 하지 않고 시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쯤 걸었을까? 시부가 아닌 낯선 젊은 여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연락도 없이 사라지셔서 저희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 어디세요? 아직 운동 중이세요? 네, 여보세요. 땡땡땡님 가족분이신가요? 전화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운동하다가 시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뇌경색이라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로 더 이상 아버님의 따뜻한 아침밥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식구로서 몇 개월 지냈다고 저는 친아버지가 일당하신 것처럼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바깥 생활하기 싫다던 저희 시부는 그렇게 낯선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골든타임을 조금 놓친 탓에 오른쪽 손과 다리에 편마비가 왔어요. 다행히 왼손은 멀쩡히 쓸 수 있었습니다. 한쪽이라도 멀쩡해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붙잡고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울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그러는데 낙상사고 위험도 있고 24시간 상주할 보호자가 꼭 필요하대요. 간호사한테 누가 보호자인지 말해달라는데 당연히 엄마가 있을 거죠? 간단하게 짐은 이 사람이랑 같이 다시 집에 가서 챙겨올게요. 뭐 필요한지만 말해줘요, 엄마. 뭔 소리냐 그게? 난 못한다. 뭔 소리야, 엄마? 엄마가 못하면 누가 해요? 다 늙어서 손하기 힘도 없는 내가 네 아버지 어떻게 간병하니? 쓰러지는 거 붙잡다가 나도 같이 넘어질지 몰라.
에이그, 몰라. 난 못해. 네가 네 아버지 간병인을 구하던지 해라. 가뜩이나 호라비 냄새 가득한 이 남자 병실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자고 간병까지 하니? 시모는 당번에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남자 병실에서 간병하는 거 못할 짓이라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엔 시모의 얼굴엔 시부의 걱정보다는 격렬스러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그런 행동에 상처받았는지 아니면 미안해서인지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쓰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더군요. 어느 날 밤에는 집에서 남편과 시모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시부가 장애를 얻을 바에 한 번에 죽는 게 나았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하고 시모는 평생 자기가 수발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오열했습니다. 솔직히 보험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도 치료할 돈과 병원비 쓴 부분은 거의 나오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 그 이후로 오열했던 시모는 배우자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나 몰라라 밖으로 놀러다녔습니다. 시부 병원에는 코빼기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있어도 카페 일을 해도 자주 시부를 보러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아버지 쓰러지고 어머니가 나 몰라라 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자주 제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가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짜증을 부리니 자연스레 부부싸움은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제게 돈 안 되는 카페 장사 접고 아빠 좀 방광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하더군요. 남편이 참다 무너진 거라 생각했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우선 손해가 조금 생기더라도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카페 장사를 아예 접지는 않았습니다. 알바와 직원으로 카페를 살려두고 저는 시부 회복될 때까지 살뜰히 간호했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부에게 고마웠던 일들이 있으니 저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3개월 이후 시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한쪽 다리와 손은 끝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부에게 장애가 생기자 순식간에 남편과 시모는 집에서 시부를 찬밥 신세 취급하더군요. 차라리 아버님이 입원해 있을 때가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아버지,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냄새나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씻으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혹시라도 욕실에서 넘어질까봐 겁이 나. 이틀에 한 번은 안 되겠냐? 아이씨, 몇 번을 말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요. 아니면 목욕탕을 가세요. 예? 제발요. 알겠다. 노력해보마. 당신이 지금 아버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전 그러면 당신이 목욕탕 모시고 가. 우리 욕실 좁은데 아버님 매일 씻기는 당연히 불편하지. 당신이 우리 아빠 씻겨줄 거 아니면 말을 마. 온 집안에 노인네 냄새 나는데 당신은 낫나? 참 비위도 좋다. 아버지,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온 이유를 좀 생각하세요. 방에 아버지 신내가 가득하잖아.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아파서 미안해. 저는 싹 수 없는 남편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싶었죠. 하나를 보면 둘을 한다고 본인 아버지한테도 저러는데 저한테는 더 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결혼 생활을 겨우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부를 따뜻하게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라도 챙기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아침 해주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서.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다 치울게요.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내가 아가 너한테도 많이 미안하다. 너에게 참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아침 잘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말하세요. 아셨죠? 고맙다. 고마워. 하루는
엉망이 된 주방에 주저앉아 있는 시부를 보고 저는 겨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부는 불편한 몸으로 미움받으면서도 예전처럼 가족들의 아침을 차려주고 싶었나 봐요. 저는 덜덜 떠는 시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의 시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시모가 계약했던 인테리어 업체는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시부모네 집 리모델링 금액을 조금만 더 달라고 계속 추가하고 말을 바꿨죠. 또 일을 버려놓고 책임감 없는 시모와 사기꾼 리모델링 업체 때문에 남편은 매사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무리해서 시모는 남편의 돈까지 써서 인테리어 업체 요구를 다 들어줬지만 결론은 시모가 리모델링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남편의 본가에 찾아가 보니 폐가 수준이더군요. 그곳은 사람이 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불똥은 또 제게 튀었고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몇 년 더 시부모랑 함께 살아야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놈의 리모델링에 지금까지 돈 날린 게 얼만데 또 돈을 더 달래요. 돈 날리다니 뭘 날려? 다 공사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렇지. 엄마, 지금 돌아가는 꼴 보고도 그 말이 나와요? 엄마 지금 사기당한 거라고요. 아,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업체 골랐어야죠. 이러다 아들 모은 돈 다 날리겠다고요. 아, 네가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오겠지. 어차피 네 아빠랑 나 죽으면 그 집도 네가 가질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지막으로 엄마 딱 한 번만 도와줘. 됐어요.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손 떼요. 내가 어떻게든 그놈들 소송해서 제대로 된 인테리어 완성시킬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딱 몇 년만 더 참아줘. 이 소송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몇 년만 더 살아야겠어. 뭐? 나 참을 대로 참았거든?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해? 뭐라는 거야? 당신이 뭘 참았는데? 당신이 돈을 썼어, 뭘 썼어? 전부 내 돈만 썼구만. 나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으니까 당신까지 보태지 마. 당신은 엄마 아빠 집이니까 당신 돈 쓰는 게 당연하지. 당신이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무시하는 거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날 무시하는 것도 싫고 아버님을 무시하는 것도 싫어. 넌 네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면서 또 날 가지고 대리수발까지 들게 했잖아. 너 아버님 모시고 어디 밥 먹으러 나간 적 있어? 안 그래도 답답하실 텐데 모시고 바람이라도 쐰 적 있냐고. 이혼하자.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아니 듣자 하니까 너 우리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도 제발 아버님 구박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모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이혼? 결국 너도 우리 아빠 장애인 됐다고 이혼하자는 거잖아. 이 못된 여자야. 아버지 봤죠? 결국 아버지 때문에 나 이혼까지 하겠네. 그냥 그때 죽지 그랬어요. 제가 이혼을 선언하니 남편과 시모는 이혼 탓을 시부에게 돌리더군요. 아이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저 이기적인 놈 때문입니다. 몸 불편한 가족 있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 어쩜 그러니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래, 이기적인 내가 곱게 이혼해 줄게. 근데 너 이혼하면 돈이 있냐 뭐가 있냐? 가진 거 집불도 없는데 이혼녀로 살아갈 수 있겠어? 그렇네. 내 아들은 이혼해도 떵떵거리며 잘 살 테지만 너는 뭘 믿고 이혼하자는 거야? 야, 내가 가진 게 왜 없어? 왜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남편님은 사과나 매달리기는커녕 저를 자극하고 비웃으며 이혼하자더군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저는 그동안 시모와 남편이 제게 돈을 빌리려고 하길래 돈 없는 척하며 제 재산과 카페를 꼭꼭 숨겼습니다. 숨기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런데 시부 역시 그랬나 봐요. 시부는 그동안 시모와 남편이 돈 있냐고 물어도 없다고 했으면서
통장 하나를 주섬주섬 꺼내서 제게 주더군요. 아가, 내가 약속했었지? 이혼해서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 집 구석은 다 있고 이 돈으로 새 출발하는데 보태라.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가 네가 있어서 내가 사람처럼 살았어. 정말 고맙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시부가 고맙다고 울면서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는데 세상에 5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놈은 통장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서는 시부를 밀쳤습니다. 시모 역시 통장을 보고 눈이 희번뜩 하더군요. 노인네야, 그걸 아들한테 줘야지. 생판 남의 며느리한테 왜 줘? 시부의 통장을 뺏기 위해서 남편과 시모는 갑자기 서로 옥신각신하더군요. 아빠 통장은 당연히 엄마 거지. 내놔 이 자식아. 엄마, 또 이 돈 가지고 가서 리모델링 업체 홀라당 주려고 그러죠? 절대 못 넘겨요. 통장 날 달라고요, 아버지. 저 돈을 널 왜 줘? 미국 우리 장남이 있는데 미국에 돈 보내줘야지. 남한테 왜 주겠냐? 여보 그러지 말고 통장 나한테 넘겨요. 장남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미국 가지. 엄마, 무슨 말이 그래? 며느리는 남이라 해도 내가 남이야? 왜 그 돈을 미국에 보내? 시부와 남편 싸우는 꼴 보다가 시부는 있는 힘을 다해 남편에게 뺨을 날렸습니다. 제 부모도 못 알아보는 썩을 놈. 시원하게 남편 뺨 날린 시부는 시모에게 가래침침을 탁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가져?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못 가져. 내가 아프고 병들어도 한결같이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 내 며느리야. 통장은 며느리한테 준 거니까 다들 건드릴 생각하지도 마.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 미국에서 늙은이들 반길 것 같아? 웃기지도 않아. 그러자 남편님은 돌변해서 내 집에서 나가라며 발악하면서 시부를 쫓아냈습니다. 지가 시부를 밀치는 건 되고 시부가 자기 뺨 한 대 친 건 용납이 안 되나 봐요. 다시 한번 시부에게 손찌검하려는 남편님 보고 저는 온 몸을 날려서 시부를 감쌌습니다. 다행히 시부는 다치지 않았지만 머무를 집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시부와 함께 시골 친정에 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시부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한다고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부를 안전한 곳에 모시고 저는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 밀린 카페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이혼도 준비했고요. 그런데 시골에 계셔야 할 시부가 얼마인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아버님, 어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어떡해요,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시부는 최근에 본 적 없는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그렇게 저는 미국 살고 있는 시숙과 처음 인사했습니다. 시부가 미국에 있는 시숙에게 연락해서 아주버님이 부랴부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 시부 쓰러진 것도 그동안 아주버님께 쉬쉬했던 시모와 남편이었대요. 아주버님은 시부를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5천만 원의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시부 역시 받으라고 옆에서 눈물 짓고 계셨네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보답한 거예요. 세상 며느리 중에 아버님이 차려준 아침 먹고 출근한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받아주세요. 그동안 아버지 간병한 비용도 포함입니다. 물론 이 돈으로 그 은혜 다 못 갚을 거합니다. 사돈 어른들께서도 저희 아버지 잘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떠나기 전 조금이라도 은혜 갚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아가, 나 큰아들이랑 미국 가기로 했어. 정말 잘 됐네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전 이미 아버님께 5천만 원 받았고
아주버님한테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더라도 남편님한테 돈 받을게요. 돈은 줘도 그놈이 줘야죠. 제가 한사코 거절해도 시숙과 시부는 제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살짝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남편과 시모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시부가 미리 불렀었나 봐요. 형이 여기 어떻게 있어? 시숙을 보고 놀라는 남편과 달리 시모는 아주 웃음꽃이 폈더군요. 아이고 우리 장남, 한국 오면 온다고 왜 말을 안 했어? 미리 짐 싸놓고 기다리는 건데. 나 데리러 온 거 맞지?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시모에게 냉정하게 한마디를 하고 시숙은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뺨을 크게 날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시숙은 남편이 두 눈을 질끈 감자 젠틀하게 손을 내리더군요. 너랑 똑같은 불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참는다. 알겠냐?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손찌검을 해.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지. 엄마도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가 평생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누구라도 아버지 아프셨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이씨, 야, 때려봐, 때려. 때리려던 거 아니야? 자기만 잘 살겠다고 온 가족 버리고 미국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효자 코스프레야? 그래, 효자 코스프레 제대로 해볼게. 아버지 모시고 다음 주 미국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랑 잘 사세요. 이제 나 두 번 다시 한국 안 들어올 거니까요. 뭐? 날 데리고 가야지 날. 다리도 제대로 못 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아빠를 뭐하러 미국까지 데려가? 아이고, 날 데려가란 말이다, 날. 참나, 그동안 아버지 챙긴 게 누군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려고? 내가 그동안 쓴 돈 얼만데? 돈이라도 내놓고 가. 남편님은 자기 형한테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피웠어요. 눈에 보이는 저희 카페 물건 깨부수고 말릴 새도 없이 마구 던지더군요. 남의 영업장에서 미친 거야? 그만하지 못해? 아버님 챙긴 돈을 달라고? 그게 네가 할 말이야? 내가 산 증인이야. 아주버님, 저는 한 거 없어요. 돈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끼어들지 말라며 제 뺨을 날리고 기어코 자기 형에게까지 주먹을 날렸습니다. 말리던 시부도 그에게 밀쳐져서 쓰러졌어요. 시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도착해서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시부, 시숙, 그리고 저까지 저희 세 사람 다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어요. 카페 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고요. 저희 세 사람은 경찰 조사 때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남편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반성은 끝까지 안 하고 당당하더군요. 벌금 뭐 얼마나 한다고? 내면 되지 뭐. 벌금으로 끝나겠어? 그럼 뭐 어쩔 건데? 네가 다니는 회사 이름 뭐라고 했지? 설마 치사하게 회사에 알리려는 건 아니지? 미리 살 길 알아둬라. 형 미쳤어? 진짜 1억이야? 그럼 가족들 마음에 상처 준 네가 앞으로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빨리 새로운 일자리 알아둬. 네 엄마는 네가 모셔야 하잖아. 아이고, 나도 미국 데려가라.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장남한테 나도 데려가 달라고 말해봐요. 옆에 내야 미국 가서 또 무슨 사고 칠 줄 알고. 남편놈과 시모는 시숙과 시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참을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숙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에 시부 존속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과 연루되면 안 되는 민감한 직장이라 남편님은 바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믿을 거라곤 직장밖에 없던 그놈은 한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시모도 미국행 티켓을 잃었죠. 뭐 본인들의 어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뒤로 이혼과 재물 손괴죄로 남편님에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실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제가 원하던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어요. 시부는 곧바로 시숙 따라 미국 가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계세요. 시모는 뭐 리모델링 사기당한 거 결국 집 날리고 개털됐다 하네요. 전 남편은 일 잘리고 자기 커리어 망치자 술에 절어 산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회사 잘리고 하루아침에 주정뱅이 된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웃 주민들이 제게 전해주기를 시모는 장남이 자기를 안 데려갔다고 찡찡거리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끝일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이 재물 손괴죄와 카페 영업 방해죄로 제가 손해본 것들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받다가요. 제 카페 월 매출 몇 천인 거 알고 개거품 울었다네요. 그대로 카페 찾아와서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카페였냐며 제게 화를 내는 거 있죠?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무슨 월 몇 천이야? 지금 돈 더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전 남편은 카운터로 와서 그날 매출 금액까지 보더군요. 무슨 짓이야? 안 나가? 경찰 또 부를까? 정말이네. 뭐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카페였어? 이제 알았냐? 네가 나 돈 없다고 깔보는데 내가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 카페 배달 위주로 해서 매장 손님이 원래 별로 없어. 이제 곧 주문 많이 들어올 시간이니까 제발 꺼져줄래? 전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면서 우는데 돈이 아주 급한가 싶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꺼지라고 했네요. 저는 현재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가 준 5,000과 시숙이 준 5,000으로 카페 2호점을 개업한 지 3달 됐습니다. 1호점 매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혼의 아픔은 뭐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자기 가족 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정말 근처에 두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존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전 남편은 형한테 지기 싫은 게 가족보다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아픈 아버지를 보살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능력 좋은 자기 형한테 혹시라도 아버지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속 좁은 인간을 제가 배우자로 생각했다는 게 뒤늦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 항상 부모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랑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에 비해 전 남편은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의 표본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항상 가족들과의 끈끈한 사랑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잖아요. 비록 제 전 남편은 그릇이 너무 작아서 믿고 의지할 만한 인간은 못 되었지만 시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매일 차려준 그 아침 식사에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전부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수발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삭막하고 또 뉴스에도 사건 사고가 터져나가는 마당에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